인간 쓰레기. 친모와 계부가 편의를 위해 3살 딸을 살해. 그날 오후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3살 소녀가 어머니로부터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신비롭게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소녀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 이 사건은 언론과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다. 人々が少女の行方に興味を持つ中、事件は3日後に衝撃的な展開を迎えました。 실종 사건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으며 범인은 다름 아닌 소녀의 어머니와 잔혹한 새아버지였다. 어머니가 자신의 친딸에게 해를 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는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될까? 최신 소식을 받기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말레이시아 페낭섬 남부에 위치한 바얀 레파스 마을에서 벌어졌다. 7월 6일 오후 바얀 레파스 외곽에서 한 겁에 질린 여성이 경찰서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그날 아침 3살 딸이 실종되었으며 모든 곳을 찾아봤지만 찾지 못해 경찰에 신속한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을 신고한 여성은 28세의 트린흐의 반으로 지역 회사의 영업사원이었다. 그녀는 그날 오전 8시 30분에 3살 딸을 모스크 근처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했다. 그 후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점으로 갔다.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딸을 다시 주차장으로 데려왔다. 그날 업무가 있었던 그녀는 딸을 어머니에게 맡기기 위해 어머니 집으로 가려고 했다. 그녀는 주차 요금을 내기 위해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갔고 딸에게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호왕오왕오왕이라는 이름의 이 작은 소녀는 3살로 만화 테마의 잠옷을 입고 어깨까지 오는 짧은 머리를 했으며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소녀는 순순히 제자리에 머물렀으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하지 않았다. 10분 후 주차 요금을 낸 뒤 돌아온 그녀는 딸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즉시 주차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딸을 찾을 수 없었다. 이후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는 곧바로 주차장으로 와서 3시간 동안 함께 찾았지만 결과는 없었다. 결국 둘은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신고하기로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주차장 직원 2명과 주변 상점 주인들에게 질문했지만 소녀의 특징과 일치하는 아이를 본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소녀가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납치되었다고 초기 결론을 내렸다. 다음 날인 7월 7일 언론 보도 이후 실종 사건은 대중의 깊은 관심을 끌었다. 일부 페낭 주민들은 소녀를 빨리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섰다. 사건 이후 중국 말레이 여성협회인 왈리타 MC에는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 회장은 페낭의 13개 지역 여성들과 약 1,000명의 주 대표들을 동원하여 대규모 수색 작전을 벌였다. 그들은 소녀 호왕 오완오완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들고 거리와 골목을 수색했다. 아이가 어머니의 시야에서 벗어난 지 불과 10분 만에 납치될 수 있다는 사실은 공공안전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회장은 모든 부모와 보호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소녀의 할아버지인 53세 트린단미는 소녀가 활발하고 명랑했지만 낯선 사람과 먼저 접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순진한 손녀가 분명 납치되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납치범들에게 가족에게 빨리 연락해 주세요.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단지 우리 순진한 손녀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소식을 들은 호왕 오완오완의 친아버지는 즉시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왔다. 소녀의 어머니 트린흐의 반은 딸이 배설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다고 애통해하며 말했다. 이로 인해 소녀는 하루 2번 약을 복용해야 했으며 약을 너무 오래 복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도시 전체는 이후 이틀 동안 소녀를 찾기 위해 계속 수색했지만 사건은 진전이 없었다. 소녀의 가족은 납치범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해 극도로 불안했다.
일부 주민들은 바얀바루 상업지구에서 소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경찰에 알렸으며 소녀가 그곳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즉시 20명의 경찰관과 탐지견을 투입하여 해당 지역을 수색했다. 소녀의 어머니는 딸의 냄새를 맡게 하려고 그녀의 물건 몇 가지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수색은 완전히 성과가 없었다. 추가 조사에서 경찰은 사건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다. 조사에 따르면 소녀의 부모는 결혼 후 5년 만에 갈등으로 별거를 했고 이혼을 마무리하는 중이었다. 별거 후 소녀의 어머니는 새로운 남자친구인 부엉트리 루엉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딸도 데리고 가서 새 가족으로 함께 살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이를 방치하며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오한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이와 관련해 소녀의 할아버지는 여러 차례 불만을 표했다. 소녀는 태어난 이후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 그러나 트린흐의 반이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한 후 딸을 직접 돌보겠다고 고집했다. 새로운 남자친구 부엉트리 루엉이 실업자로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녀는 일을 나가며 딸을 그의 손에 맡겼다. 이사한 이후로 오한은 조부모의 돌봄을 단 2번만 받았으며 가장 최근은 사건 발생 2주 전이었다. 한 이웃에 따르면 3살 오한은 이사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했다. 그녀는 혼자 자는 것을 두려워하며 밤마다 자주 울었다. 게다가 몸이 약한 탓에 자주 실수를 했고 이는 새아버지 부엉트리 루엉에게 큰 짜증을 유발했다. 더 중요한 것은 소녀가 트린흐의 방과 부엉트리 루엉의 사생활에 큰 방해가 되었다는 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엉트리 루엉은 이에 대해 점점 더 불만을 품게 되었다. 7월 8일 경찰은 트린흐의 방과 그녀의 남자친구 부엉트리 루엉을 소환해 조사했다. 신문 중 부엉트리 루엉은 오한의 실종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을 피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처음 진술에서 트린흐의 반은 사건 당일 주차 요금을 내야 해서 딸을 혼자 두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차장 직원들은 트린흐의 반의 차가 등록된 구역에 주차되지 않았으며 단지 임시로 주차했기 때문에 주차 요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주차장 직원들은 그날 트린흐의 반이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딸을 찾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실수로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신문 중 트린흐의 반은 경찰의 질문에 유창하게 답변했고 심지어 놀랄 만큼 침착하며 농담까지 던지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전형적인 어머니와는 달리 딸의 실종에 대해 전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경찰이 그녀의 주차장에서 딸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 트린흐의 반은 즉각 이러한 의심을 부인했다. 그러나 4시간 연속 신문 후 그녀의 방어적인 태도는 완전히 무너졌고 결국 진실을 자백했다. 알고 보니 딸은 그녀의 남자친구 부엉트리 루엉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었다. 7월 5일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트린흐의 반은 딸이 욕조에서 익사한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즉시 남자친구와 대면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했다. 이때 부엉트리 루엉은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를 욕조에 담가버렸다고 고백했다. 그는 모든 감정을 쏟아낸 뒤 아이를 물속에 방치한 채 욕실을 나갔다고 말했다. 이후 욕실로 돌아왔을 때 아이가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는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연약한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날 밤 부엉트리 루엉은 마약을 복용했을 가능성도 의심되었다. 진실을 알게 된 트린흐의 반은 딸의 죽음에 슬퍼했지만 남자친구가 감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를 은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설득에 따라 딸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 이후 그들은 근처 주유소로 가서 휘발유를 구입해 여러 병으로 나누어 화장 과정을 준비했다. 휘발유를 구매한 뒤 두 사람은 가엾은 소녀의 시신을 파야 테루봉 지역의 묘지로 가져가 덤불 속에서 태워버렸다. 이후 그들은 소녀의 뼈를 강과 도로변의 쓰레기통에 버렸다. 모든 일을 마친 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소녀의 실종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꾸미기 시작했다. 다음 날 7월 6일 트린흐의 반은 주차장으로 가서 딸의 실종 이야기를 연출했다.
자백을 받은 후 경찰은 즉시 트린흐의 반과 부엉 트리 루엉을 체포했다. 수사팀은 자백에서 언급된 화장 및 유기 장소를 포함한 현장으로 가서 3시간 이상 수색을 진행했다. 파야 테로봉 언덕 기슭에서 경찰은 최소 5개의 빈 물병을 발견했다. 공동묘지의 덤불이 무성한 지역에서는 3곳의 불에 탄 흔적과 일부 불에 탄 뼈 조각을 발견했다. 쇼핑센터 근처의 수로에서는 추가로 인간의 뼈 조각 4점이 발견되었다. DNA 검사 결과 모든 유해가 호황 오안 오안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유소의 CCTV 영상에는 그들이 그날 저녁 주유소를 방문한 후 차가 고장나자 주유소 직원들이 차를 옆으로 밀어주는 장면이 찍혔다. 몇 차례 시동을 걸어본 후 부엉 트리 루엉은 결국 차를 재가동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휘발유를 구입한 뒤 떠났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트린흐의 반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CCTV 영상은 두 살인자의 얼굴을 명확히 포착했다. 이로써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급변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다. 호기심 많은 주민 수백 명이 이 살인 커플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호황 오안 오안의 삼촌인 호황빈 히앱의 분노에 직면했을 때 부엉 트리 루엉은 침묵하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언론의 질문에 답할 때는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심지어 사진 촬영에 여유롭게 응하며 복건어로 천천히 찍으세요 라고 말했다. 한편 공범인 트린흐의 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량에 탑승할 때 그녀는 통곡하며 부엉 트리 루엉의 어깨에 기대었다. 두 살인자가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경찰은 법원에 구속 연장을 요청했고 요청이 승인되었다. 이 시점에서 오완의 할아버지는 자신의 딸 트린흐의 반이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깊은 충격을 받고 군중 앞에서 트린흐의 반과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오완의 할머니인 부엉 더 호아는 2달 전 트린흐의 반이 부엉 트리 루엉과 교제를 시작했을 때부터 그에 대해 나쁜 예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딸과 함께 아이를 새아버지와 살게 했을 때 할머니는 소녀를 매우 걱정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그녀는 딸에게 오완을 데려와 자신들이 키우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오완의 삼촌 호황빈 히앱 또한 이 살인 커플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장례식 준비는 오완의 친아버지 호황빈 투가 결정할 것이며 흐의 반 가족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흐의 반의 가족이 처음에는 아이를 데리고 있겠다고 주장했고 그의 가족은 어린 소녀에게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비극이 오완에게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14일 후인 2007년 7월 19일 부엉 트리 루엉은 살인 및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트린흐의 반은 허위 정보 제공 및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두 사람은 페낭 교도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기다렸다. 2008년 2월 18일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 교도관들이 감방을 순찰하던 중 그들은 충격적으로도 부엉찌 르영이 개인 감방에서 수건을 사용해 생을 마감한 것을 발견했다. 교도소 측은 며칠 전부터 부엉 트리 루엉이 자살하려는 조짐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며 자신이 많은 빚을 졌고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교도소 측은 그의 자살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그를 중앙 감방의 개인 감방으로 옮기고 의사의 검진 및 치료를 받게 했다. 그러나 그가 감시가 소홀한 순간을 이용해 목숨을 끊었다. 경찰의 통보를 받은 부엉 트리 루엉의 가족은 다음날 병원에 가서 시신을 인수했다. 이때 그의 가족은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인터뷰를 거부했다. 부엉 트리 루엉의 죽음으로 그의 모든 혐의는 취하되었다. 2008년 11월 28일 트린흐의 반의 허위 정보 제공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 초반 흐의 반의 변호사는 그녀가 초범임을 이유로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딸의 죽음 이후 흐의 반은 사회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고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그녀가 남자친구의 심리적 영향과 상실감의 충격으로 인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흐의 반에게 3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300달러의 보석금을 내도록 허락했다. 2009년 6월 22일 증거 불충분으로 트린 흐의 반의 마약 소지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년간의 혼란 끝에 사건은 마침내 종결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이야기가 희미해질 수 있지만 어린 호황 오한의 비극적인 살인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2008년 4월 15일 아침, 오한의 아버지 호황빈투는 친척들과 함께 롱푸엉 하우 사원으로 가서 그녀의 유골이 담긴 연꽃단지를 가져왔다. 그들은 바투비치로 이동해 연꽃단지를 물에 띄우며 오한이 내세에서 평화롭게 잠들기를 기원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긴다. 재혼은 어른들에게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오한의 죽음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삶에 새로운 사람을 들일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보세요. 끔찍한 범행. 얼음 및 호수 바닥에서 머리가 잘린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축제 기간에 한 여성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족들에게 큰 혼란을 남겼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가족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녀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디엔칸 호수 밑바닥에서 침몰한 자동차가 갑자기 인양되면서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자동차 내부에서는 심하게 부패된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섬뜩한 장면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머리 없는 시신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5월 24일 아침 디엔칸 마을 주민들이 남쪽 호수에서 낚시하기 위해 두 척의 작은 배를 타고 나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호수 중간쯤에 도착했을 때 물속 깊이 뒤집혀 있는 자동차 한 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호수 아래에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그 차량을 인양해 고철로 팔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을 행동에 나서게 했습니다. 토론 끝에 그들은 굵은 밧줄을 사용하여 호수 바닥에서 자동차를 끌어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시도들은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 큰 두 척의 배를 동원해 작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긴장된 작업 끝에 오후 늦게 마침내 그들은 차량을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차량 내부를 조사하던 중 한 사람이 갈고리를 사용해 차량 내부를 탐색했을 때 부드러운 물체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그것이 쓰레기나 낡은 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빨간 털코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손전등 불빛이 뒷좌석에 비춰지자 머리 없는 시신이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발견된 점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그들은 곧바로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후 형사팀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부들이 호수에서 인양한 차량에서 경찰은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뒷좌석에 앉아있는 머리 없는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또한 희생자의 시신 위에 입혀진 붉은 털코트는 눈에 띄었으나 경찰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나 뚜렷한 신원 확인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기 관찰 결과 시신이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지 오래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시신 외에도 차량 안에는 버려진 어린이 옷 한 벌, 오래된 노란색 에릭슨 휴대전화, 여성 지갑, 개봉되지 않은 2리터짜리 코카콜라병, 군용 쌍안경이 있었습니다. 어부들로부터 진술을 수집한 경찰은 차량이 호수 중앙에서 발견되었으며 해안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부 사항과 피해자가 빨간 털코트를 입고 있었다는 점은 수사관들에게
사건이 호수가 얼어붙은 시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자동차를 운전해 호수 중앙까지 나갔고 어떤 이유로 인해 차량이 물에 빠지면서 이 비극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인양 작업이 완료된 후 피해자의 시신은 곧바로 법의학실로 옮겨져 감식이 진행되었으며 경찰은 현장을 계속 조사하고 차량 내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수사관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집요한 조사 끝에 결국 차량 내부에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좌석의 틈새를 주의 깊게 점검하던 중 오래된 운전면허증을 발견했습니다. 그 면허증은 호수물에 너무 오래 잠겨 있어 글씨가 흐릿해졌지만 면밀히 살펴본 결과 수사관들은 면허증에 적힌 이름이 왕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새로운 수사 방향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차 안에서 발견된 머리 없는 시신이 과연 왕자리와 동일 인물인지에 대한 큰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동안 법의학 감식 결과가 발표되어 피해자의 시신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5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999년 겨울 무렵에 해당하는 시점입니다. 시신은 약 35세 여성의 것으로 판명되었고 신장은 약 160cm로 측정되었습니다. 현장에서의 발견과 법의학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신속하게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하여 관련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기록을 추적하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베이징의 한 식품회사에서 근무했던 왕자리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1963년에 태어났고 1997년에 이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5년 전 왕자리의 오빠가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해 집으로 초대하여 가족 식사를 함께 하자고 권유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락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그녀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의 헛된 수색 끝에 왕자리의 오빠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왕자리로 신원이 확인된 이후 경찰은 그녀의 개인적, 사회적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며 수사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피해자와 알고 지냈던 사람들에게서 단서를 찾아 그녀가 실종되기 전 일어난 사건들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왕자리의 동료 중 한 명이 중요한 진술을 제공했습니다. 이 동료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왕자리와 함께 그녀의 자동차를 타고 슈퍼마켓에 간 적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곳에서 왕자리는 대형 코카콜라 상자와 간식 몇 가지를 구매했습니다. 경찰이 그 이유를 묻자 왕자리는 다음날 소풍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왕자리가 그 소풍에 누구와 동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동료의 진술로 인해 경찰은 왕자리와 함께 소풍을 간 인물이 사건의 진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직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경찰은 왕자리 사건과 관련된 주요 용의자 3명을 특정하고 그들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 3명은 왕자리의 전 남편 장성, 그녀의 직장 동료 원펑, 그리고 그녀 아들의 수영 코치 종신입니다. 이들 각각은 피해자와 의심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건의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왕자리의 전 남편 장성은 1999년 다른 사람과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당시 왕자리의 기분을 우울하게 만든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왕자리의 직장 동료 원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왕자리에게 많은 연애 편지를 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왕자리의 이전 직장에서 발견되었으며 원펑이 오랫동안 그녀에게 일방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왕자리의 아들의 수영 코치였던 종신 역시 용의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왕자리 실종 전 종신은 왕자리와 자주 만났으며 그녀가 이혼 후 거주할 집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경찰은 왕자리의 전 남편 장성을 용의자 명단에서 빠르게 제외시켰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주로 자녀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고
어떠한 감정적 갈등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왕자리의 사고 전후 시점에 장시홍은 현지에 없었고 당시 난징에서 출장 중이었습니다. 장시홍을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한 후 경찰은 나머지 2명인 원펑과 쫑신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2사람 중 1명이 범인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여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4년 6월 11일 오전 8시 2명의 용의자는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경찰서에 도착한 사람은 원펑이었으며 그는 신문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불안한 모습과 긴장감을 보였습니다. 신문 동안 원펑은 경찰의 질문에 자주 더듬거리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고 매우 불안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처음에는 그가 사건과 관련된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리의 사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질문을 할 때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까지 불안정했던 원펑의 심리적 반응이 갑자기 안정되었으며 어떠한 이상 신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기억 속에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 정보가 전혀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결과로 경찰은 원펑을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수사 범위를 좁히기로 했습니다. 장시홍을 용의자 명단에서 제거한 후 경찰의 모든 주의는 마지막 남은 용의자 쫑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놀라게 한 점은 장시홍이 신문을 마치고 떠난 후에도 수시간 동안 쫑신이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결석으로 인해 수사팀은 쫑신의 협조 태도와 사건에 대한 그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6월 11일 오후가 되어서야 경찰이 강제 소환 명령을 준비하던 중 쫑신이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전에 장시홍이 보였던 명백한 불안과 긴장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쫑신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한 태도로 경찰서에 들어섰으며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쫑신과의 신문을 시작하며 왕자리의 죽음과 그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핵심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리가 사고를 당할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묻자 쫑신은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신문은 계속해서 여러 질문들로 이어졌지만 쫑신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신문 내내 쫑신이 침착함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탐지기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경찰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질문을 할 때 쫑신의 심리적 반응은 크게 흔들렸으며 이로 인해 의심스러운 행동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쫑신은 왕자리의 죽음과 자신이 관련되어 있음을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이 자백을 계기로 사건의 비밀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쫑신과 왕자리의 관계는 그녀의 아들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6월 왕자리는 아들에게 좋은 수영 코치를 찾아주기 위해 베이징에 있는 한 수영 훈련 학교에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 당시 쫑신은 그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코치 중 한 명이었으며 세계 챔피언을 배출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왕자리는 쫑신의 전문성과 명성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고 결국 아들을 그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3개월간의 훈련 기간 동안 쫑신은 왕자리의 아들을 가르치는데 헌신적이고 인내심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단지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심하고 친절한 태도로 왕자리에게도 호감을 주었습니다. 쫑신의 지도로 인해 왕자리의 아들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수영을 배울 생각이 없던 왕자리 자신도 점차 수영에 익숙해지고 능숙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주 접촉하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왕자리의 가정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대형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왕자리는 홀로 가족과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조차도 그의 냉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는 왕자리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쫑신의 존재는 왕자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 부족했던 관심과 위로를 제공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워갔고
단순한 관계를 넘어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종 씨는 자주 왕자리를 데리고 베이징의 유명 관광지를 함께 탐방하며 그녀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997년 10월, 왕자리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재산 분할 없이 두 손 빈 채로 떠나는 것을 선택했고, 아들은 전 남편이 양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99년 3월, 종신 역시 이혼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전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어떠한 재산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종신은 왕자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구해 주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공개적인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맨틱해 보이는 관계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을 품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직전, 왕자리는 교회의 한 호수에 많은 야생오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녀와 종신은 곧바로 호수로의 풍경 여행을 계획했고, 여행은 다음 날로 예정되었습니다. 여행 준비를 위해 왕자리는 12월 25일에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대형 코카콜라 상자와 여러 간식을 구매하며 완벽하고 즐거운 피크닉을 기대했습니다. 12월 26일 이른 아침, 왕자리는 먼저 아들을 전 남편의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서둘렀던 탓에 그녀는 아들의 옷 한 벌을 뒷좌석에 두고 내리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이것이 차량이 인양되었을 때 경찰이 차량 내부에서 어린이 옷을 발견한 이유였습니다. 아들을 전 남편의 집에 데려다 준 후 왕자리는 종신과의 약속 장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왕자리는 차에서 내려 조수석에 앉았고, 운전은 종신이 맡게 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 이동한 끝에 차량은 마침내 호숫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야생오리 떼가 보인다고 알려진 장소였습니다. 그때 주변은 고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야생오리들의 울음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종신과 왕자리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종신은 차 안에서 망원경을 꺼내 왕자리에게 건넸습니다. 왕자리는 망원경을 통해 멀리 호수 위에 앉아있는 야생오리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언덕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그녀는 오리들을 더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더욱 나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얼어붙은 호수 위로 차를 직접 몰고 가기로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행에 앞서 종신은 차에서 내려 육안으로 얼음 표면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얼음의 두께가 약 30cm로 추정되며 이는 차량의 무게를 지탱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호숫가 근처 얼음 표면에 차량 바퀴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이미 다른 차량이 이 얼음 위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자신감을 얻은 종신은 차를 얼어붙은 호수 위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호수 중앙으로 점점 이동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며 상황은 급박해졌습니다. 갑자기 차량의 하부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며 종신은 이상한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차의 왼쪽 방향 지시등이 떨어져 얼음 위로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차량 페달 부근으로 물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으며, 이는 얼음 표면이 갈라지고 차량이 물속으로 가라앉을 위험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종신은 곧바로 그들이 심각한 위험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황한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왕자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종신은 먼저 조수석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마련했습니다. 그 후 종신은 왼팔로 왕자리의 허리를 꽉 끌어안고 차량이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그녀가 창문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창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차량 내부에 물이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했고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왕자리를 차 밖으로 밀어낸 후 종신은 스스로 차량에서 탈출하여 얼음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수영을 할 줄 아는 왕자리가 무사히 빠져나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종신은 왕자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차에서 탈출한 후 지쳐버린 종신은 더 이상 몸을 일으키거나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 왕자리를 찾을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여자친구를 구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종신은 얼음 위를 헤매기 시작했고 긴 거리를 걸어가다가 근처 농가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그는 진실을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종 씨는 왕자리의 익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상황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왕자리의 오빠가 그녀의 행방을 묻기 위해 찾아왔을 때도 종 씨는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어물쩍 넘어가거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답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가족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왕자리의 죽음에 대한 커다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는 종신의 진술과 왕자리의 시신 위치가 왜 일치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종신의 진술에 따르면 왕자리는 사고 당시 앞좌석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인양되었을 때 그녀의 시신은 뒷좌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신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그렇지 않다면 시신이 차량 내부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조사관들은 실제 상황을 재현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물의 부력에 의해 차량 내부의 시신이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차량이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 앞부분이 더 무거워 먼저 가라앉기 때문에 차량이 기울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앞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부력의 영향으로 뒷좌석 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왕자리의 시신이 뒷좌석에서 발견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며, 종신이 그녀가 앞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과거 동일한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호수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고에서는 차량이 호수로 추락했으며 차량 내부에는 2명의 부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아들은 운 좋게 수영하여 무사히 탈출했지만 조수석에 있던 아버지는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차량이 인양되었을 때 아버지의 시신은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종신의 진술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 왕자리가 실제로 앞좌석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종신이 왕자리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어붙은 호수 위로 차량을 몰고 가는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이 왕자리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내린 잘못된 판단이 초래한 심각한 결과였으며 왕자리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상실을 안겨주었습니다. 2006년 2월 28일 디엔칸 인민검찰은 종신을 과실치사 혐의로 공식 기소했습니다. 재판 결과 종신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3년을 허용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피해자 가족에게 25만 위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사건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